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조기 대선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어가는 모습입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대선 시기에 맞춰서 대권주자들도 자신의 경쟁력과 강점을 부각시키면서 대선 채비를 서두르는 모습인데요. 네, 오늘 장성호 건국대 교수,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과 함께 달아오르는 대선 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대선 얘기 오랜만에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격차가 10% 이상으로 그렇죠. 네. 벌어지게 됐습니다. 상당히 좀 예상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냐. 특히 반 전 총장이 입국하면서 더 좁혀지지 않겠냐는 예상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반대로 좀 가는 모습인데 일단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두 분의 평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장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글쎄, 지역 패권 구도가 사실은 우리 정치의 상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여론적인 지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 특히 문재인 전 대표는 지금 탄핵 정국에서 가장 큰 수혜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30%대를 하고 있고 정당의 지지율은 40%를 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층은 최대한 지금 결집을 한 상태고 다만 지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지지율이 애초에 25%에서 지금 20%도 붕괴되고 19%까지 지금 거품이 점점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일정 부분 관망이라든가 조정 국면을 거치고 아직 사실은 대선 국면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여론적인 지표로 해서 이것을 평가하는 것은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그러나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 결정적인 대선 국면에 있어서 이것이 승패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그대로 간다면 물론 문재인 전 대표가 당선이 되겠지만 정치는 또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정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18대 대선 때 문재인 대표가 호남에서 86%, 89%, 92%이 정도까지 호남에서 득표를 했는데 이것을 과연 문재인 대표가 이번에도 지킬 수 있을까? 지금 탄핵 국면에서 여러 가지 대한 세력이라든가 차세대 주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지금 열심히 보여준다고도 하지만 그러나 그 중도층의 어떤 표를 흡수하는 데는 지금 약간의 지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론적인 지표는 시간을 두고 좀 더 관망할 필요가 있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과연 어떤 선택을 앞으로 설 연휴 이후에 할 것이냐 이거와 맞물려서 정계 개편과 같이 어울려지면서 다시 일정 부분 보합되는 그런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강 부장님한테 제가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격차의 의미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거 하나과 그리고 만약 있다면 일단 이 격차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겠는지 좀 답을 좀 차이를 해주시죠. 예. 의미 있다고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 두 번째까지 말씀을 드리려면 격차 의미 있습니다. 우선은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대세론이 조금씩 더 강해지고 굳어지는 양상 아닙니까? 예. 그 조금씩 위로 올라가고요. 물론 위로 올라가는 확산 속도가 늦다, 어떤 한계가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여하튼 계속 다져가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문재인 후보가 위로 올라가는 것 의미가 있고요. 반기문 후보 떨어지는 것 당연히 의미가 있죠. 반기문 후보가 떨어지는 데는 우선에 돌아와가지고 관록에 걸맞은 메시지를 내놓지 못했고 정치에 임하는 본인의 또는 그 세력의 태도, 대응 이런 것들이 허술했고 그다음에 전략을 좀 세워서 이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어디나 다 좋은 얼굴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녔는데 결국은 뭐 그렇게 크게 세를 못 모으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그 한계를 갖다 노정시키면서 떨어진 거기 때문에 이것이 격차가 의미가 당연히 있다고 보여지죠. 예. 그러면 이 격차가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설민심, 그러니까 대선까지 가는데 두 번의 중요한 변곡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민심이 우선에 하나고, 그다음에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되는 그 순간, 그 전후에서가 한 번에 또 변곡점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설민심에서 만약에 반기문 총장이 되살릴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비행기가 양력은 떨어진 상태에서 관성으로 쭉 날아가는 것처럼 계속 날아는 가겠지만 고도를 높이기가 좀 어려워지겠죠. 반면에 문재인 후보는 지금 그 지지세가 더 급속하게
밴드웨건 효과라는 말도 있지만 더 그렇게 확산이 못 되는 데는 두세 가지 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하나는 호남에서 마음먹은 것처럼 확 늘어나질 않아요. 호남에서 늘어나고 있기는 한데 마음먹은 것처럼 확 늘어나지 못한다. 2012년처럼 되고 있지 않다는 게 우선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중도 영역에서 역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문재인 대표가 연립정부, 연대 뭐 이런 데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호남에 가서 요번에 그 공동정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연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나 그 전에는 영 그런 데 대해서 좀 부정적인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국민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요번 대통령은 집권을 하면 즉시 여소야대 국면입니다. 누가 어떤 형식으로 되든 따라서 이 연립이나 연대가 필요한데 이런 점에 있어서 문재인 후보의 예. 그 연대 움직임 이런 예.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잠시만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재소환 조사합니다. 지금 특검 사무실에 도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보시죠. 네, 이제 조윤선 전 장관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이미 소환했고요. 이제 조 전 장관을 불러서 두 사람을 상대로 박 대통령의 지시 및 관여 여부 등을 추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두 사람 지난 21일 새벽 직권남용과 국회 청문회 위증 등의 혐의로 관련 혐의 구속된 바 아직도 있습니다. 부인하십니까? 예, 두 사람은 구속 후에도 줄곧 블랙리스트 의혹을 부인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역시 아무런 대답 없이 네. 특검 사무실로 향하는 조윤선 전 장관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저희가 지금 대선 얘기하다가 잠시 지금 조윤선 전 장관이 들어왔기 때문에요. 관련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 일단 이제 어제 이제 유진용 전 그 문체부 장관의 발언으로 인해서 두 사람이 어떤 입이 더 열릴 것이냐. 일단 오전에는 김비춘 전 비서실장이 왔고요. 어떤 얘기 한지는 이제 뭐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조 전 장관도 이제 왔습니다. 뭔가 좀 더 그 의혹이 풀리게 될 수 있을지 어떻게 예상을 좀 해보세요. 뭐 전혀 풀릴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 얘기는 왜냐하면 뭐 아무런 얘기 안 할 것이다. 더 이상. 국조에서 이미 관련이 없다고 수차례 지금 두 분 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진술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번복을 하면 뭐 가중처벌을 받을 것이고 설사 지시를 했다, 제작에 관여했다, 그리고 관리했다 이런 책임을 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나 지금까지 일관되게 나는 거기에 관여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 이렇게 일관적으로 지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법은 사법적인 판단은 팩트를 가지고 진실을 가지고 퍼즐을 맞춰서 법원에서 이것에 대해서 유무죄를 판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증은 무궁무진하더라도 심금 무궁무진하지만 그것을 밝히는 것은 검찰과 사법당국의 책임이죠. 이렇게 봤을 때 물론 그 전에 세 명이 지금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말과 장관의 말과 김희춘 실장의 말이 다 다릅니다. 또 거기에서 대통령의 말은 또 다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교집합이 지금 없이 지금 허공에 지금 서로 펀치질을 하고 서로 지금 사대를 놓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예를 들어서 김기춘 시장이 그래 내가 모든 것을 지시했고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 그렇게 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네. 강욱자님은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결국은 굴복할 거라고 봅니다. 굴복을 한다. 오래 못 버틸 거라고. 아니, 버티기는 좀 버티겠지만 네. 결국은 굴복할 거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물증과 증언이 많이 있어서 그걸 갖다 계속 들이대면 본인은 처음에는 아니라고 계속 오리발을 내밀겠지만 올해는 못 버티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김기춘 전 실장이 오전에 소환이 됐고요. 조 전 장관도 지금 소환됐기 때문에 오늘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뭔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뭔가 나올 수 있을지 저희가 관심 갖고 좀 지켜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대선 얘기 좀 이어가 보죠. 예. 예. 자, 문재인 전 대표가 1박 2일간 호남 방문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자, 호남 민심이 지난 총선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거든요. 네. 이번에는 어떨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저는 뭐 궁금해집니다. 저는 영호남 사람이 아닙니다만은 지금 호남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는 문재인에 대한 평가, 친문이냐 반문이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권이 좀 바뀌어야 쓰겠다는 현실적인 고민. 그다음에 세 번째가
다른 대안에 대한 기대 이 세 가지가 막 엉켜서 지금 돌아간다고 보는데 문재인 후보가 지금 계속 호남에서 조금씩 지지세가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 약 30% 내외 되는 여론 주도층 중심의 반문 정서 또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기름에 들어간 소금처럼 녹지를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가 공을 많이 들이고 있지만 지금 대선까지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나 그걸 녹여낼 수 있을지 저도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호남에 이렇게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계속 내려가서 이렇게 공을 들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호남도 호남이지만 이 서울 수도권 지역에 나와 있는 호남 출향민에 대한 영향, 나가서 수도권 민심 여기에도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공을 들이는 건데 예. 호남 출향민들은 아마 호남하고 다시 연동이 돼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호남에서 조금 더 약진을 하려면 저는 두 가지 이렇게 권고 말씀 드리고 싶은데 오늘 이제 표창원 의원 그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무슨 전시회 사건이요? 네네. 그런 것처럼 주변에서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 이런 것들이 좀 안 일어나야 되겠고요. 예. 두 번째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그 박원순, 이재명, 김부겸 세 후보가 야당 아침에 그, 만나가지고 예. 공동정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야3당 공동정부. 분명히 다음 대통령 정부는 공동정부 연대정부여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함으로써 연대 중심 축이 돼줘야 호남 쪽에서 봤을 때 문재인 집권 가능성이 높고 그것이 문재인의 정권이라기보다 야권 전체의 정권이다. 이렇게 인식이 확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움직임들을 갖다 조금 더 신뢰감 있게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자, 듭니다. 어쨌든 네. 김부겸, 박원순, 이재명 지금 뭐 말씀 나온 김에 제가 뒤에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세 명 후보가 야3당의 강력한 공동정부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자구도로 가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한 어떤 문재인 대표도 문 전 대표도 이에 대한 어떤 그 본인의 의견을 얘기해야 될 거라고 피력을 해야 될 거라고 보이는데요. 어떤 입장을 좀 내놓을 수 있고 어떤 스탠스를 좀 취할 거라고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젊은 지도자들이 공동정부에 연연한다는 것은 저는 좀 의외이고 뜻밖입니다. 그렇습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공동정부를 주장하는지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공동정부가 이미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DJB 공동정권을 구성을 해서 대선 전에 자민련과 새정치국민연합이 합쳐서 김대중 대통령을 만들고 자민련의 김종필 총재에서 공동정권을 만들어 장관도 배분하고 정책 공유도 하고 했지만 2년도 안 돼서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중심제에서 공동정부를 한다는 것은 우리 정치가 타협의 정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대통령한테 모든 힘이 실려 있고 개헌을 전제로 해서 공동정부를 하면 상관은 없는데 대통령님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공동정부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협의가 되겠습니까?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되겠지만 대선이 끝나면 바로 총선 준비에 들어가다 보면 각 당의 색깔이라든가 정체성을 위해서 서로 존재감 부각하는 데 있어서 국정을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전혀 국민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저는 그렇습니다. 공동정부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젊은 차세대 정치인들은 오히려 이런 꼼수 정치보다도 그러면 하려면 아예 내각제 개헌을 표방을 해서 우리의 어떤 헌정 질서를 바꾸고 다음에 그 시스템 맞춰서 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연정이라든가 공동정부라든가 지역연대라든가 합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소수파가 집권을 하기 위한 권력욕의 산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는 비판적으로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물론 그렇게 말은 할 수 있고 그러나 이것이 현실에 대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지금 우리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우리 근본적인 시스템은 갈등이 많은 구조다, 첫째. 그래서 이 갈등이 많은 구조를 해소할 수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 패권 구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두 가지가 서로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어떤 아무리 좋은 헌법적인 질서라든가 제도적을 도입을 한다고 해도 우리 정치 문화를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다음 대선이 끝나고 바로
개헌을 한다던가 하는 권력 구조적인 측면에서 헌법적인 손질을 하는 것이 가장 저는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저하고 호남 생각은 많이 다르신 예. 것 예를 같습니다. 듣고 싶습니다. 예. 어떤 짧게 좀 이렇게 예.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 이제 좀 비관적인, 좀 부정적인 요소들 쪽에 이제 주목을 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지금 한국 사회가 이미 다당제권으로 들어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권자들의 표심이 양대 정당으로만 다 수렴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그만 정당들 쪽으로도 이렇게 분산돼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소선구제 하에서도 지금 현재의 국회가 다당제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정부가 임기가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지 간에 그 원만하게 국정을 좀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공동정부를 갖다 구성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우리 선진화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다원주의 시대에서 다당제가 상당히 가장 민주적인 원리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선진화법이 있는 상태에서 3분의 2가 찬성해야지 국정이 돌아가는 이런 시스템이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선거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대선 끝나면 바로 또 지방선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당제를 실험하기 위한 그런 다당제의 어떤 효과를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다당제가 여러 개 정당이 있다는 건데 여러 개 정당이 그러면 3분의 2가 합쳐서 해야지 민주주의라는 것은 입법화가 돼야만 이것이 정책이 실현되지 않겠습니까? 입법화가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고 누구나 좋아하는 법을 만들면 그것은 국가가 제대로 가겠습니까? 국가가 어떤 돌파적인 그리고 세계화 시대, 무항쟁의 시대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 생존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3분의 2가 찬성해서 누구나 다 찬성하는 법안만 가지고는 우리가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봅니다. 예. 자, 예. 더불어민주당의 안희정 충남지사 네.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 등이 잇따라 대선 도전을 네. 선언하면서 당내 열기가 아주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자, 이 후발 주자들의 차별화 전략에 어떤 것들이 좀 있을지 예측 좀 해주시죠. 저는 그 얼마 전에 문재인 후보가 안희정 지사가 이제 대선 출마 선언을 하니까 여하튼 우리가 이길 거다 이렇게 말한 그 우리라는 단어에 굉장히 그 재미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네. 아, 같은 편이구나, 우리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 문재인 후보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국민 대다수도 안희정 지사의 경우에는 범친노 세력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안희정 지사가 문재인 후보를 위해서 굉장히 지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반문 내지는 친문에서 좀 떨어져 나온 유권자 표심이 멀리 못 도망가게 중간 정거장 역할을 갖다가 지금 붙잡아두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안희정 지사의 경우에는 아직 지사를 한 것 외에는 국정 경험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그 경험을 갖다가 조금 더 보완을 하고 그 친노의 틀을 갖다 벗어나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재명 시장의 경우에는 오늘인가요? 왜 출마 선언하면서 뭐 굉장히 파격적인 안들을 많이 내놨습니다. 그 토지 어제 그 성남시 공장에서 예, 그랬죠. 오리엔트 공장에서 예. 했는데 그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를 그러나 실현 가능성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회의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안들을 갖다 내놨는데 이재명 시장 또한 지금까지 공직을 맡은 게 시장이 전부 아닙니까? 장관,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 뭐 이런 경험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경험 부분을 갖다가 많이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한테 확신을 갖다 심어주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알겠습니다. 됩니다. 예. 자, 끝으로 저희가 짧게 좀 두 분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바른 정당이 창당을 하는데요. 어떤 파급력을 갖게 될지 짧게 좀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먼저 정 교수님.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지금 파산 직전에 있을 때 물론 거기에 친이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나와서 바른정당을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총선을 직전에서 만들면 사실은 이것이 정당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상당히 큰데 네. 대선을 앞두고 이런 정당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대선이 끝나면 또다시 정계 개편의 회오리 속에 휩쓸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파급 효과는 아직은 대선을 치러봐야 알겠습니다. 미지수다. 자, 네.
강 총장님 한 말씀 예, 해주시죠. 오늘 창당되는 저 모습을 이렇게 보면 그때 그 사람들이 모인 것 같죠. 뉴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파급력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다만 대선을 앞두고 정당이 파급력이 있냐 없냐는 물건이 될 만한 주자를 갖다가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른정당이 대선 후보를 갖다 마땅하게 세우느냐 못 세우느냐 거기에 의해서 파급력이 많이 좌우되지 않겠느냐. 반 총장과의 앞으로 관계도 좀 저희가 좀 주목하게 그렇습니다. 주목을 해봐야 예.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